지난 시간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네, 요 챕터 3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부분으로 하려고 했다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는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성 규제. 먼저 금융투자업자가 건전한지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한다는 얘기겠죠. 투자자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회계 처리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회계 처리 기준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른다. 그 외 사항은 여기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그냥 금융투자업, 그 외 사항은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에 따름. 규정. 투자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자기 자산하고 그냥 투자자의 자산이 있으니까 구분해라 이 얘기죠. 이거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겠죠. 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33조 이런 거는 법조항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업무보고서 재무제표 중 재무제표 대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표준 양식과 계정 과목별 처리 내용 및 외국환 계정의 계리 기준은 금감원장이 정한답니다. 이런 것들은 금감원장이 정한답니다. 신탁 부문은 회계 기준 뭐 이런 거 특이한 거 숫자 나오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으니까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 처리. 그래서 금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 상태 및 경영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준비금을 잘 적립하여 회계 처리 공정성, 객관성 유지. 네, 회계 처리를 어쨌든 공정하게 하라 이 얘기죠. 그다음 적용 기준. 회계 처리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은 종속회사와 연결되지 아니한 금투업자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기준이 되는 계정 과목별 금액은 금융투자업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이 수정한 재무제표와 금투업자가 한 거랑 외부 감사인이 한 거랑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경우에 외부 감사인의 수정 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얘기죠. 요런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투자업자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판단을 운용하는 금전 기타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 그 금전의 기타 재산을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금융투자업자가 제3자의 명의로 신탁했어도 그 금전의 당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네. 정말 이런 거 좀 말로 된 게 많아가지고 외울 게 너무 많네요. 원래 제가 이과 출신이라 이런 거 정말 쉽지 않은데. 자, 다음 2번. 자산 건전성을 어떻게 분류할 거냐. 분류는 이제 매 분기마다 실시한답니다.
어떻게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5가지 5단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음은 추정 손실의 5단계로 분류. 이런 거 중요하겠죠? 및 왜 분기말 현재 고정 이하로 분리된 채권에 대한 적정한 회수 가상액을 산정. 요 고정 매 분기말 적정한 회수가액을 산정해야 함. 그러니까 보통 요게 한 보통 정도 될 텐데 요거보다 안 되는 이하로 내려간 거는 이제 적정 회수가액을 산정하라 이 얘기죠. 감독원장은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뭐 당연한 말인데. 금투업자는 좀 줄여서 말할게요. 금융투자업자. 회수 의무과 추정 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과 건전성을 확보. 이런 건 좀 봐둬야 될 것 같네요.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동기준에 따른 분류 결과 및 대손 충당금 등 적립 결과를 금융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답니다. 자, 충당금은 어떻게 적립할 것인가? 그 적립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대손 충당금 적립액은 정상 분류의 자산의 100분의 0.5, 요주의 분류 자산의 100분의 2, 고정 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회수 의문 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추정 손실 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의 합계액이 미달하는 경우, 이 기준에 아까 그 평가받은 건전성 평가에서 이 기준에서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액에 대손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에 미달되면 미달되는 분만큼 적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자산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형화된 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과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 채권 등 중 환매 조건 부매수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단기 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이건 좀 이 경우에는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적용 특례 채권 중개 전문 회사 및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에 관련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내가 이거 너무 빡센 거를 한 건가? 자, 그래도 꿋꿋하게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격증 시험 볼 때까지. 순자본 비율 규제.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순자본 비율 규제. 의미 중요성. 순자본 비율을 규제를 한다 이 얘기죠. 재무 건전성을 도모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순자본을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라 이 얘기겠죠.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증대는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겠고, 왜 순자본의 비율을 규제를 하냐? 파산이 일어난 경우에도 고객과 채권의 재산을 안전하게 변제, 그리고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에서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을 강조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 의의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성. 감독당국의 주요 감독 수단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순자본 비율을 규제함으로써. 그리고 금투업자의
경영 활동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거죠. 적기 시정 조치의 기준 비율. 순자본 비율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 여기에서 순자본 또는 미달 시에는 단계별로 경영 개선 조치를 취함. 순자본 비율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에 미달하면 50%에서 100 미만은 경영 개선 권고.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을 것 같네요. 개선 0에서 50%는 요구. 그 다음에 0% 미만은 경영 개선 명령. 그래서 금융투자업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촉진하고 이렇게 기준 비율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금융투자업자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겠다 이 얘기겠죠. 기본 구조, 기본 개념. 이걸 보면요, 위험 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 자산의 규모가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항상 크게 유지해야 돼. 이걸 해놓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항상 마련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요 표를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C는 항상 D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는데 크다로 이게 좀 더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죠. 요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보다는 위험 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 자산을 좀 더 높게 해놓으라 이거. 그 다음에 A는 B보다 커야 된다. A가 어딨지? 여기 자기 자본비에 있어서 재무 안정 완충 수준, 영업용 순자본을 위험 발생 가능한 손실 총 위험액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된다. 영업용 순자산을. 그다음 요 알파 A는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요 포 전체를 그냥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것 같아요. 부채, 자기자본, 현금화 가능 자산. 네,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원칙.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연결 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말이 참 어렵네요.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을 내포하는 자산은 시장 및 신용 위험액을 모두 산정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산정을 한다. 두 개를 내포하면 두 가지 모두 위험액을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 영업용 순자본의 차감 항목과 위험액의 산정 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 회피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 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위험 회피 효과가 있는 경우 조금은 감안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부의 자산과 부의 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네. 부의 자산이 뭐지? 한번 검색을 해볼까? 어차피 뭐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좀 편하게.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대차 대조표의 자산에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 대차 대조표의 자산에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 실제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산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은 순자본 비율 산출 체계도인데 체계에 있는데 47쪽에 있는데
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잘 봐두시면 좀 더 글로만 된 걸 보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본은 필요 자기 자본, 순자본 비율, 영업용 자본과 순자본과 총 위험액으로 구성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영업용 순자본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총 위험액, 시장 위험액, 신용 위험액, 운영 위험액, 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다음 세부 산정 방식. 영업용 순자본은 기준일 현재의 순자산 가치를 말하며, 그다음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산에서 부채와 차감 항목을 빼고 가산 항목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감 항목은 뭐냐? 차감 항목이 뭔지 봐야겠죠?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한 자산.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한 자산. 가산 항목은 뭐냐? 부채로 재무상태 표에서는 부채로 계산. 근데 실제적으로 이행 의무가 없거나 자본에 보완적 하는 항목 등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다고 하니까 일단은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위험액. 손실을 미리 예측하여 계량한 것. 그래서 총 위험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시장 위험액에 더하기 신용 위험액, 운영 위험액을 모두 합친다. 아까 표에서 잠깐 봤었죠. 그다음 필요 유지 자기자본, 인가 업무 또는 등록 업무 단위별로 계산을 하고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단위별 요구되는 자기를 합계예요. 순자본 비율.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을 빼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눠줘요? 필요 자기 유지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순자본 비율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계산식인데 다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수관계인 관련사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 발행한 증권은 전액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함.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들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해관계자와 과도한 거래로 인해 이해자들의 재무 불안이 이뤄지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임. 예. 이유죠. 왜 이렇게 했냐? 왜 영업용 전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을 하냐? 이 부분을 네,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정 및 보고 시기. 자, 산정 주기는 최소한 일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순자원 비율을 산정해야 함. 이런 얘기죠. 순자원 비율과 산출 내역은 매월 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업무 보고서를 통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 분기별 업무 보고서 제출 시에는 순자본 비율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를 첨부. 순자본 비율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검사서를 첨부. 금융투자업 제3 66조 제7항 참고를 하라고 하는데요. 세금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투자예탁금 제외 1,000억 원 미만이거나 장외 파생분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반기별로 제출. 이 사항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반기별로 제출하냐? 1,000억 원 미만 장외 파생 상품을 투매업을 하지 않는 경우. 보고 시기, 산정 주기와 보고 시기 둘 다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시기는 순자본 비율이 100%, 영업용 순자본 비율의 경우는 150% 미만이 된 경우는 지체 없이
금원장에게, 금감원장에게 보고. 레버리지 규제입니다. 레버리지 규제. 단기 손실 등 경영 실적이 저조하면서 외부 차입 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우려가 있으면 하는 거죠. 부실 우려가 있으면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요구가 좀 당연한 말인데, 비율은 개별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금감원장이 정함. 어쨌든 비율, 규제 비율은 금감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 정도는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경영실태 평가를 해서 안 좋게 나오면은 시정조치를 한다, 이 얘기죠. 이거 왜 사전적으로는 왜 하냐, 금융투자회사, 그냥 금투라고 할게요. 금투회사에 대하여 바람직한 경영지표를 제시하여 건전한 경영 유도. 그 다음 감독상의 보상과 제재. 이게 좀 클 것 같은데, 책임 경영 도모. 네, 경영실태 평가, 금감원장이 검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는데 공통부문하고 업종부문을 종합적으로 종합평가한다는 얘기죠. 공통부문은 뭐가 들어가냐, 이런 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공통부문에는 자본 적정성, 수익성, 내부 통제. 업종부문에는 유동성과 안정성. 요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평가를 해서 이것도 5단계로 나타냈는데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취약, 5등급 위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적기 시정조치, 이건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경영 개선 권고는 언제 하냐, 권고 해당사항, 권고 조치사항, 그다음 보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순자본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그리고 또는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인데 여기에 자본 적성성 부문의 평가 등급은 4등급 이하로 나왔을 때, 이렇게 판정받았을 때는 권고를 한다, 이 얘기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1, 2 기준에 해당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2년 영성 적자, 이런 적자 기업들. 레버리지 비율이 900% 초과. 일종 금융투자회사의 하나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비율이 1100%를 초과. 이런 경우 권고한다, 이 얘기죠. 권고 뭐 하냐? 인력 및 조직 운용 개선, 경비 절감, 점포 관리 효율화, 부실 자산 및 처분, 영업용 같은데 이거 오타 같습니다. 영업용. 순자산 감소 행위의 제한, 그 다음에 신규 업무 진출 제한, 자본의 증액 또는 감액, 대출 대손 충당금의 설정 등의 조치를 권고한다. 순자본 비율이 100% 이상이 이를 때까지 매달 20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고는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경영 개선 요구. 경영 개선은 어떤 걸 요구하는지 볼게요. 아이고. 자, 경영 개선 요구에 해당하는 거는 어떨 때냐? 순자본 비율이 50% 미만일 때, 그 다음에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종합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았을 때,
50% 미만.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1, 2 기준에 해당할 것을 명백하다고 판단. 2년 연속 적자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아까 900이었는데 여기는 1100이네요. 레버리지 비율이 1300%를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년 연속 적자가 아니지만 1300%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경영 개선을 요구를 한다 이 얘기죠. 어떤 걸 요구할 거야? 고위험 자산 보유 제한 및 자산 처분, 점포의 폐쇄 통합, 신설 제한,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임직원의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합병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편입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얘기죠. 여기에는 보고사항은 없어서 그냥 네, 그런 부분은 안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개선명령. 이번엔 명령이네요. 명령에 해당하는 거 순자본 비율의 0% 미만, 그리고 영업용 순자산 비율은 이게 아니면 100% 미만일 경우. 그 다음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할 경우 명령을 계산한다.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이제 갈수록 좀 더 세지죠. 임원의 직무 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합병, 금융주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영업의 일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거 오타나는 것 같은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의 당의 금융투자업 인수를 하도록 명령하던지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령하던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주의사항으로 넣었는데요. 다만 영업의 전부 정지와 전부 양도, 계약의 전부 이전, 주식의 전부 소각 같은 이런 조치는 큰 조치는 해당 사항이 1이면서 2에 해당 순자본 비율이 0%나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이면서 부실 금융기관으로 해당을 하거나 아니면 이 1이면서 신용질서나 투자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런 전부 좀 강도 높은 걸 조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예는 언제 유예를 할 수 있냐? 이런 적정시 이거를 하더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적정 시장 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게 벗어날 수 있다. 곧 얘는 그래도 좀 권고 요구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에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판단이 되면 일정 기간 유예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경영 개선 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이 경영 개선에 관련된 당의 조치, 이게 조치가 되면요 2개월 범위 내에서 조치일로부터 2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 내에 경영개혁 계획을 감독원장에게 제출. 금융위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숫자 이런 건 잘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고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 기간은 어떻게 되냐? 권고를 받은 경우 다 달라요. 권고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요구를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경우 다 다른데 경영개선 계획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는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요구는 1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한 기간까지
네,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금투업자는 매 분기별 말부터 10일 이내에 동계획의 분기별 이행시책을 감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이건 좀 줄일까? 감독원장은 이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에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획 수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감독원장이니까. 자, 다음 긴급조치. 긴급조치가 뭐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되냐?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금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네요.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 예금, 예탁금 등의 지급 불능 사태. 이렇게 되면 돈 예탁한 거 다 날리는 거죠. 휴업 또는 영업의 정지 등으로 돌발 사태 발생, 정상적인 영업 불가능,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투자자 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명령,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고, 투자 예탁금의 수탁 금지 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이전, 채무 변제 행위의 금지, 경영 개선 명령 조치, 그 다음에 증권 및 파생 상품의 매매 제한 등의 조치를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긴급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총 아까 보면, 자,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요 세 가지가 있었고, 추가로 하나 긴급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위험관리. 금투는 금융투자회사를 금투라고 줄여서 할게요. 너무 이렇게 계속 다 쓰기가 좀 줄여 써야 될 것 같아요.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 실제 인식할지 모르겠으나 교재에서는 그렇게 써놨네요.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얘기죠. 금융당국도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제 구축. 둘 다 리스크를 감독하는 걸 중심으로. 위험 관리 체제 구축 어떻게 하냐? 금융투자업자 금투는 재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는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고, 일단 위험관리 체제를 갖추고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 부담 한도, 거래 한도 등을 적절하게 설정 운영하며 주요 위험 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 금투 이사회는 어떤 그 위험 관리 체제를 에 있어서는 경영 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방침 수립 이런 걸 해야 되고, 금투가 부담감에 가능한 위험 수준의 결정, 이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적정한 투자 한도 또는 손실 허용 한도를 승인. 위험관리 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장외파 생산품에 대한 투자 매매업 또는 금투 또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 매매업 금투는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 경영진을 보조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파생상품은 아무래도 일반 증권 거래보다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위험관리 지침 마련. 어떤 위험관리 지침이 있냐? 자산 및
집합투자 재산의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관리 체제에 관한 내용을, 그러니까 위험관리 지침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관리 체계에 관련된 내용,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에 관한 내용, 평가, 이런 것들이 위험관리 지침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직에 관한 내용, 위반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장부의 거래 기록에 대한 작성 유지에 관한 사항이 요 위험관리 지침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한 항목이 6가지니까 정말 객관식 문제로 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 환업무 취급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자, 외국 환업무 취급 금융투자에서는 국가별 위험, 거액 신용 위험, 시장 위험 등 관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 하는데, 설정을 변경하거나 동기준을 초과하여 취급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조직의 결정을 거쳐야 함. 외환 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외국 환업무 취급 금투는 금융투자에서는 외환 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 위험관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기준을 해주고 있죠. 감독원장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 이거를 내용으로 위험관리 지침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외환 파생상품 통화 옵션 및 외환 수합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 상대방 기업 투자자가 해당하는데, 대하여 그 거래가 186조의 2 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의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다음 거래 상대방별로 거래 한도를 설정하면 이미 체결된 거래 한도 설정, 이미 체결된 외환 파생상품의 거래 잔액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라 얘기죠. 총 거래 한도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험관리 기준의 변경 시정 요구할 수 있음. 네, 이런 거 뭐 감독원장은 다 할 수 있겠죠. 자, 외환 건전성, 외화 유동성 비율. 외국 환업무 취급 금융투자에서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 만기별로 구분하고 관리,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잔존 만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의 부채에 대한 잔존 만기 3개월 이내의 자산 비율은 100분의 80 이상을 하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만기의 불일치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뭔 말이지? 아, 여기 있네요. 잔존 만기 7일 이내의 경우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이 100분의 0 이상, 잔존 만기일 1개월 이내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의 100분의 10 이상 이내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100분의 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이 경우에 따라서
아, 좀 말 어렵다 진짜. 단, 총 자산에 대한 외화 부채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투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적용 예외에 대한 부분이죠. 외국 환 포지션 한도. 외국 환 포지션. 종합 포지션은 각 외국 통화별 종합 매입 초과 포지션의 합계액과 종합 매각 초과 포지션 합계액 중 큰 것으로 하고 선물 환 포지션은 각 외국 통화별 선물 환매입 초과 포지션에서 합계해서 매각 포지션의 합계를 차감해서 선정한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종합 포지션하고 이건 다르니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의 한도. 종합 매입 초과 포지션, 종합 매각 초과 포지션은 각 외국 통화별 합계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 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 선물 환 매입 초과 포지션과 선물 환 매각 초과 포지션도 각 외국 통화별 합계 기준으로 전월 말 이것도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좀 외우기는 편하겠는데. 위에 자기 자본은 다음과 같으며 요 자본은 미화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대미 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고요. 법 제12조 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투는 이거 모르니까 어렵지. 납입 자본금, 적립금 및 2월 이익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리고 외국 금투 지점은 기업 영업기금, 적립금 및 2월 이익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걸 자기 자본으로 말한다 이 얘기죠. 전년도 외국 환 포지션 한도 산정 시 전년도 적용 환율과 전년도 평균 매매 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하되 이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평균 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요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외국 환 포지션 한도 산정 시에는 적용환율과 전년도 평균 매매 기준율을 평균한 환율로 정하는데 이렇게 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전년도 평균 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미화 1000달러 미만은 절상해서 계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밑은 버린다는 얘기죠. 별도 한정 인정. 위에 한도 말고도 별도로 인정하는 부분은 금감원장이 정하는데 별도 한도로 인정해주는데 2월 이익 잉여금의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 환 매입 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금감원장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인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금감원장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네요. 파워가 세네. 자, 한도관리. 외환금융투자에서는 외국 환 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를 매 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 한도관리 단상에서 제외는
자본금 또는 영업기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 환 매입분 또는 외국 금융투자의 지점이 2월 잉여금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 한도로 인정받은 외국인 환 매입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도 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얘기죠. 와, 시간 너무 너무 많이 가는데. 업무보고 및 경영공시. 업무보고서 제출은 매 사업년도 개시를 기준으로 3, 6, 9, 12 업무보고를 작성하여, 이거는 정말 중요하게 확인하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제출 안 하면 권고 조치나 명령 조치 나올 수 있는데. 결산 서류의 제출. 금융투자에서는 외관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그 다음에 수정 재무제표에 따라서 작성한 순자본 비율 보고서 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보고서 및 자산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제출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금융투자에서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용이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로 작성하여, 그러니까 내용과 다를 경우 이렇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와 함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 경영공시. 금융투자업자는 상장법인의 공시 의무 사항 발생, 부실채권 또는 특별 손실 등의 발생,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한다 이런 거죠. 경영에 대한 공시하는 거죠.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이건 실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시 사항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의 금융투자에서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하는 부실채권 발생.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했을 경우, 그 다음에 민사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기 시정 조치, 인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았을 경우, 회계기간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 그 다음에 상장법인이 아닌 금투자에게 재무구조, 채권, 관계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사실을 발생하는 경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해라 이 얘기죠. 대주주의 거래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소유를 제한한다 얘기죠.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까지는 소유는 가능하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 시장 조성, 안정 조작, 대주주가 아닌 자가 대주주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죠. 인수, 보증사채, 특수채 증권의 경우. 그 다음 계열회사 발행 증권 등을 소유하는 데 제한을 둔다는 거죠. 금융투자업자는 그 계열회사가 대주주 제외하고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소금을 자기 자본의 8%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자꾸 다 예외사항을 넣어요. 금융위가 정하는 게 약간 소유 가능한 거, 요 밑에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가 가능하다.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겹치는 것도 많고요. 그 다음 대주주의 신용 공여.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 공유가 원래는 금지가 되나, 그리고 반대사항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금융투자로부터 신용권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주거나 받거나 하지 말라 이 얘기죠. 근데 허용되는 또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열회사 발행증권의 예외취득. 예외취득은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 발행증권을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취득,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신용공여, 이 위의 사항에 대한 게 안 된다고 했는데, 아까 예외사항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뭘 하냐, 제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대한 이사회를 거친 다음에 취득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결의를 거쳐야 된다. 단일 거래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000분의 10과 10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 불필요한 경우,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외사항을 두기 때문에. 3. 1의 경우에 금융의 그 내용을 즉시 보고, 그리고 인터넷에 공시 또는 분기마다 보고사항을 종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에 공시. 보통 일은 아니네요.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물론 자기가 하지 않겠죠? 밑에 있는 사람 시키겠지. 자,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나네요.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이거 당연한 건데,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이익에 반하여 자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는 압력을 가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금융투자업자에게 외부에게 공개하지 않는 자료, 정보 요구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 그쵸? 자기가 돈 벌려고. 다른 주주와 담합,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경영,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행위,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이거 일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경영권에서 뭐 박탈시킬 수도, 이런 거 하겠죠. 위법 행위를 하도록 하는 얘기, 이런 것들 실제로는 주식 거래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돈 벌려고. 자,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다른 조건은 대주주에 다른 요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뭐 당연한 내용이라서 뭐 더 하지 않겠습니다. 네, 50분이 넘어가네요. 이렇게 했는데 쭉. 네, 자격증 시험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됐던 칼을 뽑았으니 썩은 무라도 썰어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음에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